근데 지금 북한은 채찍을 강하게 쓰면서 너무 길게 채찍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다 돌아봤을 때 정해진 수순 같은 거거든요. 사이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는 말 그대로 종합대학교고요. 북한의 종합대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단과대학별로 전공별로 이렇게 대학교가 좀 있는 편이고, 종합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 대학교라고 볼 수 있고, 가르치는 과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뭐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서울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 수도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직원 수도 한 2,000명, 3,000명 제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 인원을 항상 유지했던 그런 북한에서는 제일 큰 대학교였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충성심이라든가 혹은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반대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 계층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보통 우리가 김일성 종합대학교 위상을 설명할 때 현재 북한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행정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을 통틀어서 그 안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졸업생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보면은 그 대학교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대가 꽉 잡고 있고, 또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대 법대가 한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의 중급 이상의 관리들의 출신 학교는 한 70%가 김일성 종합대학교일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신들이 북한 사회 모든 곳을, 군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학생들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북한 체제에 대한 배신감 내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시점은, 북한에서 배웠던 교육과 내가 밖에 나와서 북한을 봤을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내가 느꼈을 때 생기는 그 괴리감을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통 우리가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엄선된 인재들만 내보내는 경우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았고, 또 북한 체제의 나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본인이 가졌던 그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은 모두 허황된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을 굉장히 가난한 나라 혹은 독재 국가, 인권 탄압국, 다양한 어떤 닉네임 혹은 안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공통점인 것은 가장 최악의 국가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초반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자기가 배운 국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혹시 외부 세계가 북한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비호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거짓 선전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번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여러 번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믿고 있던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은 유학생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누가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느끼는 시점은 사실 대부분 다 찾아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던 시기가 2010년이고 제가 한국에 온 게 2012년 정도인데, 제가 유학을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꽤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스위스 유학이라든가 이런 경험은 북한 최고위층들은 잘 하지 못했던, 특히나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하지 않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조선노동당의 당 간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해외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것과, 그래도 나름의 해외 생활을 거치면서, 또 스위스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또 서방 세계고, 그런 서방 세계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나름 어떤 경험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북한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로드맵 같은 거는 좀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다르게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기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북한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 공통된 그런 기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김정은을 보면 그런 기대는 사실상 쓸데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유학을
유학을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스탠스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유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유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북한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김정은은 어쨌든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그 숙명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재자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 독재 체제가 영구불멸하게 유지되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최악의 독재자로 이렇게 남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노동신문이라든가 혹은 법령 발표라든가라고 그 북한 내부에서 오피셜로 나오는 소식만 전해 들어도 사실상 북한이 굉장히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상 교양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보통 단편적인 예시로 항상 드는 게 2020년에 제정된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건데 그 법의 이름이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배격하라는 소리인데 반동문화사상, 그 반동문화사상은 결국은 남한의 드라마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뭐 케이팝 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뭉쳐서 뭐 K-팝 컬처라고 하자고요. 그 K-팝 컬처에 대해서 북한 젊은이들이 특히나 2030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그것을 흡수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 버리니까 이거 큰 문제다라고 북한 당국이 판단을 했고 그런 걸 보지 못하게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법 제정 이전에는 뭐 거기에 허용됐었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뿐인데 결국은 그 법 체계를 통해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경찰에 잡힌다 하더라도 물론 처벌은 받았죠.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나름의 그 합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복잡하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티한 그리고 부패로 점철된 그 사회 내부에도의 나름의 합리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은 그 합리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모든 걸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남한 드라마를 본 경우에 최고 심할 경우 15년형의 교화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뭐 드라마 하나 봤다고 감옥에 15년 가야 된다는 건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살인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15년이면은 한 2명은 죽여야 아마 그렇게 형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유포시킨 자에 한해서는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제가 폐지됐지만 북한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공개 처형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다 남한 드라마를 내가 갖고 있는 드라마를 친구에게 돌려받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라는 것도 그 법의 수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합리성이 있어야 채찍과 당근이 유지가 되는데 북한은 지금 채찍의 수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벌을 내리면서 그에 반해서 당근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 단지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청년사상교양보장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법 이름 그대로 법이 굉장히 투명하죠. 이름 들어보면 청년사상교양보장법.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상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북한 체제로부터 이완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다시 북한 체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상교양을 강화해라라는 식의 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학생들이 북한 2030 세대가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말투가 조금씩 변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혹은 뭐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북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남한에 동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해서 처벌 수위를 확 올려버렸는데 이게 또 사실 말투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한 말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뭐 오빠라고도 하지 말아라. 뭐 또 뭐였죠? 뭐 여보라는 말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녀 연인 사이에 우리가 보통 여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말아라 등등의 정말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와 이건 정말 미친 건가 싶을 정도로 비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을 타겟하고 있는 것이 청년 세대를 타겟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그만큼 지금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청년 학생들의 사상적 이탈을 지금 굉장히 북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통제권의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청년들은 뭐 어떻게 때려잡든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뭐 시도를 하겠지만 북한에서만큼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해외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원래는 북한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름방학 때 북한에 들어가서 사상 재교육이라는 걸 받거든요. 저도 유학할 때 2011년에 평양에 들어가서 전체 유학생들이 다 뭐 한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사상 교육을 받았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그 3년, 4년 어간 동안에 많은 유학생들이 사실상 뭐 한국으로 오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반발을 하거나 뭐 이런 소요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고의 수재들인데, 이 최고의 수재들이 만약 다른 사상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뭐 당장은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뭐 그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김정은의 어떤 지지사항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뭐 집행한다든가 혹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뭐 세력을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을 기회가 있을 때 뭐 속된 말로 좀 조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거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마 제가 분명히 한 100%의 확률을 맞힐 건데,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들어갔으면 그 중에 한 200명은 다시 못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라도 본보기로 이들을 확실하게 거의 반 죽여 놓으면은 다른 유학생들은 거기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유학을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어떤 사상 정신 상태를 재무장하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결과론적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말했던 것이 채찍과 당근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라였거든요. 그리고 채찍을 쓸 때에는 빠르게 끝내라고 했어요. 강하게 쓰되 빠르게 끝내라. 근데 지금 북한은 채찍을 강하게 쓰면서 너무 길게 채찍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다 돌아봤을 때 정해진 수순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통제의 수위를 좀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수위를 유지하면서 기속적으로 압박을 넣는다면은 저는 분명히 집단적인 항거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유학생들 사이에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올해 초에 중국 동북 삼성에 나가 있는 약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관리자를 뭐 때려 죽이고라는 식의 어떤 북한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일부는 폭동이라고도 부르죠. 반란이라고도 부르고. 결국은 진압이 됐지만 이들 대다수가 장마당 세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이런 집단적인 항거의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하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이 폭발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밀린 월급을 끝까지 주지 않아서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투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북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어떤 선례가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이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급사가 있겠죠. 지금 누가 봐도 김정은은 정상 체형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비만 체형을 제가 뭐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나 김정은 개인의 식생활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김정은의 체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체형이고, 그럼에도 술, 담배를 줄이지 않고 있고, 담배도 거의 무슨 뭐 하루에 한 2갑씩은 피우는 사람처럼 공식소, 심지어 자기 딸 앞에서 담배 피우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뭐 와인이라든가 코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 포금을 하고 또 잠을 안 자는 것 같고, 근데 또 그 집안은 또 내력이 있어요. 심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죽었거든요. 심근경색으로. 김정은도 심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심장에 안 좋을 때 혈관에 가장 안 좋은 게 치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치즈를 또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퐁듀 이런 거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에 가장 피해가 되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래 살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김정은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또 다른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아마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어떤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혹은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입장이고 이것이 또 전체적인 탈북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든가 혹은 북한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든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길 바라겠고요.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놓지 마시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주의와 관심을 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김정일, 김일성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니까 인터넷을 그렇게 쳐보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독재자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최고위층이라고 하잖아요. 0.1% 상류층. 아마 그런 사람들 부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겠죠. 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북한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항상 평양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평양 외국어 학원과 한국어로 따지면 대원외고라는 수준의 학교와 또 김일성 종합대학교 그리고 또 베이징에 유학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정말 북한 정권에 최고로 충성하고 또 그 허락된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삶은 다른 어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다양한 인권 침해라든가 생활난이라든가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은 비교가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탈북하게 된 계기는 유학을 나가서부터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저의 어떤 시각이 바뀌면서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2010년에 유학을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감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더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유학을 나가서 딱 한 3개월 정도 안 됐던 시점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여러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런 감정도 사실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은 한국은 썩거병도 자본주의라든가 거지가 득실되는 가난한 나라라든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허황한 걸 배우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제가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많이 깨지긴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워낙 잘 나오고 또 그 안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송혜교 씨 보면은 넋이 나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 그때 좀 느꼈지만 실물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타고 간 비행기는 고려항공 비행기였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바로 옆 게이트에 있었는데 와 비행기가 저렇게 크구나 저렇게 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고 그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국 관광객들의 행색이라든가 혈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북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자유로움과 그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비교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김정일, 김일성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니까 인터넷을 그렇게 쳐보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독재자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게 된 거죠.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고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세상에 불함 없어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북한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고 경제 빈국이고 맨날 다른 나라에 가서 식량 구걸하는 경제 빈국이고 또 그 와중에 주민들은 억압하는 독재 국가고 정말 안 좋은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나쁜 정치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거 싹 날아가고 이걸 좀 어떻게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 이걸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모두 어떻게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반체제 활동이거든요. 북한 체제에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뭔가 다른 것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 당국의 그 체포를 피해서 2012년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또래 친구들끼리 뭐 작은 그냥 소규모 모임 하나 만들고 책을 읽는 북클럽 같은 거였어요. 그런 모임을 했던 이유는 외부 세계에서는 우리를 북한 엘리트라고 칭하는데 사실 엘리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인권이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다양한 뭐 선거라든가 이런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체제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치 결사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꿈꿨던 세상은 북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불시거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책을 회수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책이 국가론이었고요. 플라톤의 국가론이었는데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였어요. 일단 국가론이 문제가 됐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철학 그 국가론은 다 읽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국가론은 북한에서 금서입니다. 금서고, 그리고 읽으면 안 되는 책이면 이게 서양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과에서는 읽을 수 있어요. 철학과에서는 교재용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외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건 저희가 뭐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한글로 된 책을 읽었죠. 그걸 북한이 그걸 인쇄했겠습니까? 한국의 출판사가 인쇄할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 문제가 돼서 그 친구는 뭐 소환당했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포위망이 저한테 온다는 걸 제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좀 서툴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주도 세밀하게 하지 못했었고 다양하게 좀 많이 행적을 흘렸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저희의 의지를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가, 혹은 뭐 UNHCR이라고 유엔 난민 고등위원회라는 기구가 베이징에 존재하는데 거기다가도 저희가 이메일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이메일 보내서 뭐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냈었고, 또 김정일 죽은 다음에 저희끼리 뭐 파티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마 그 금주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기간인데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펍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는 장면을 누가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불과 대사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소환되면 나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모든 게 두려웠고요. 제가 그때의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제 스스로 그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닌가, 트라우마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상황이 굉장히 흐릿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을 한 이후, 탈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요. 제가 탈출을 한 이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한 2달가량을 헤맸는데, 거기서 그때 제가 정확히 어디서 뭘 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흐릿하게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때 느꼈던 어떤 공포가 컸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이웃이나 친구를 못 믿는다라는 주장은 조금은 와전된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이웃을 안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친구를 안 믿는 거지, 믿는 친구 있고 당연히 믿는 이웃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도. 그리고 약간 공범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나 혼자 드라마를 보면 나 혼자 걸리겠죠. 하지만 셋이서 같이 보면 셋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셋은 이제 믿을 만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봤다라고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던 논의는 굉장히 위험한 논의였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렸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야 이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것보다는 울분이 더 강했어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의 삶을 포기한 국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뇌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21세기에 이런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가 잘 됐었고, 그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유학생이 수백 명이었는데 그 수백 명 중에 10명도 되나마나 인원이었어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소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뭐 구체적인 탈북 루트를 공개하는 건 국정원과 공개하지 않기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루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행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보기관에 개입한 건 그 나중의 일이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저와 정보기관을 연결시켜준 사람은 그 한인교회를 운영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그냥 믿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이건 없었고, 그냥 약간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냥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뭐 브로커라든가 이런 선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뭐 한국행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의탁했죠.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달라라고.
저는 그분의 사무실에서 제가 묵었었어요. 심지어 제가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좀 거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고 오러 왔습니다. 절박함으로 설득을 했던 것 같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웃긴 계기였어요. 제가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연히 만났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부탁했던 사람들은 다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의 희망의 끈을 놓고 있던 찰나에 점심을 해결하려고 그 피자헛 가게에 들어갔었는데, 그 피자헛 가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다른 어떤 일행분이랑 같이 앉아 계셨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북한 사람이고 북한 유학생이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 요구를 거절하더라, 도와주지 않더라. 어떻게 인류애가 메마른 것 같아 여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정말 북한 유학생이 맞냐라고 물어보시고, 맞다, 내가 뭐 이 와중에 뭐 거짓말 하겠냐라고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정도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결국은 도와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부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가 2012년에 왔는데 2012년 9월 달에 하나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고려대학교를 입학을 했죠.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아르바이트는 예식장 알바였어요. 결혼식 예식장 뷔페 알바, 접시 치우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건 사실 주말에밖에 할 수 없는 알바예요. 보통 예식은 주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평일에는 그걸 했었어요. 단역 배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찍으면은 길거리 걸어다니는 행인 1,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게 있었는데, 오도가 뭐 수도가에서 이렇게 막 세수하는 학생 역할 1 뭐 이런 거에 되게 그런 디테일하게 있었는데, 그런 거 알바를 했었어요. 한 5분 찍고 가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일당이 굉장히 셌어요. 그 알바가 굉장히 쏠쏠했고, 그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다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있다라고 알려주면 이제 그런 거 했었고,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임상실험 알바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알바계 해병대라고 하죠. 다 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했습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택배 상하차, 특히 겨울에 하는 택배 상하차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면,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체면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어떤 알바가 더 수당을 많이 주고 어떤 알바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알바, 여기에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커플 채널을 하나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쓰세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한의 여성과 북한의 청년이 만나게 됐느냐, 운명의 오작교 같은 거 만나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지만, 제 와이프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해심이 풍부하고 또 현명하고 예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틱한 과정은 어떤 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막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혹은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넓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질적으로 느끼고 다름을 다름으로 대하고 약간 그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잘못은 아니겠지만 사회적 관습의 영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민자를 바라볼 때도 조금 아직 마음이 많이 열리지 못하고, 또 특히나 뭐 백인 이민자, 뭐 서양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와 동남아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의 또 시각이 또 완전히 달라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뭐 조선족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가치 동료로 살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내 가족이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꺼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뭐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전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근데 와이프는 그런 어떤 평범한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선입견이 없어서 문제인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 북한에서 왔구나 정도로 치부하고,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왔냐 안 왔냐가 사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자를 고를 때의 그 기준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기준과는 많이 달랐던 사람이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저와 너무나 잘 부합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현명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방자기 때문에,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준을 갖게 됐는데, 저는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별받아 받고 소외받아 받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얼마나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와이프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삶을 누리는 평범한 한국인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한국인들이 가질 법한 그런 보편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내 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반대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것도 놀랍죠. 오히려 장모님 같은, 저희가 지금 엄청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넘어서가지고 거의 뭐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의 열렬한 응원자셨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3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장인어른을 꼽을 정도로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시고, 한 번도 뭐 반대한다든가 혹은 뭐 내 딸을 어디 뭐 이북 사회에 주나 이런 반응은 전혀 없으셨고, 근데 이게 우리 장인 장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의 그 외가 실명거론 했는데 와이프의 외가 쪽 사람들이 다 저를 굉장히 똑같은 기준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가족 행사를 하면은 사람이 좀 많아요. 한 16명씩 모이는데 아무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가족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훌륭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생각을 늘 하죠. 제가 한국에 온 게 2012년인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연락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들도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2번 정도 시도를 해서 2번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비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방송인이고요. 사실 제 직업이 어쩌다 보니 방송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뭐 북중 관계, 다양한 어떤 동북아시아 외교 관계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채널 A라든가 이런 공영 방송에서도 패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평양 커플 채널로 오시면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구경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주애가 만약 그 모든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틀을 벗어나서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김여정은 가만히 있을까? 오히려 김여정이 쌓아 올린 업적이 더 많지 않을까? 김주애보다는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모의 전쟁, 고모의 난, 김여정도 아마 만만치 않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이 장벽을 건설하는 이유는 물론 남한의 어떤 침공을 우려해서 장벽을 쌓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벽이라는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공격로에 장벽을 쌓는 미친 짓은 안 하잖아요. 보통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만큼 남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장벽을 쌓는다. 이 장벽의 의미는 대전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차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것이거든요. 혹은 뭐 전차뿐만이 아니라 보병들도 진군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1차적인 방어막을 치는 건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장벽이 아니라 용의 이빨이라고 삼각형으로 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탱크 진경로에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그걸 씌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포를 동원해서 이제 섬멸한다는 계획으로 용의 이빨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전선에 걸쳐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장벽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장벽 건설은 전차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 장병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장벽이 있으면은 남한으로 가고 싶은 북한 장병들이 결국은 못 가게 되는 거죠. 장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장벽 근처에는 지뢰가 깔려 있고 또 뭐 전기 철조망도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의 탈북을 막는 용도도 사실 두 번째 용도, 아주 중요한 용도로 저는 사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중 국경에 지금 그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거기에 막 도랑을 파고 막 함정을 파고 못을 깔고 지뢰를 깔고 막 2중 3중으로 북중 국경을 막아놨거든요. 이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탈북민이 확 줄어들었죠. 탈북민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루트는 결국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혹은 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바다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육지를 완벽하게 봉쇄해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상당하다는 걸 올해 들어서 참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청년 세대를 통제하고 뭐 장벽을 건설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북한 사회를 지금 하나의 거대한 그 감옥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본인이 탈출하는 그 솔루션이, 본인이 찾은 것은 결국은 더 강하게 통제하고 더 강하게 사상 교양을 하고라고 해서 더 큰 세대를 통해서 이들의 사상적인 이탈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장마당 세대가 이미 북한 정권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을 돌려세우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그리고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분노를 해서 돌아선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면 더 크게 돌아서고 더 크게 반발하지,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당근을 주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의 마음을 너무 읽지 못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수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좀 다가가야 그 군중의 분노도 좀 풀리고 그래 뭐 잘못했다는데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다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게 뭐 청년 학생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뭐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장마당도 완전히 통제를 하며 장마당도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 뭐 알곡도 사실 개개인 간에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면서 식량난이 가중됐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한 번에 병크처럼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숨기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고 그 사람을 교수대에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한 번도 이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는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언제 본인의 목이 저기 그 루이 18세처럼 교수대에 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어떤 무덤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이유였거든요. 북한이 내세운 근거가 이거잖아요.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뿌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똑같이 뿌리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이 올해 처음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해 처음 대북전단을 뿌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북전단을 뿌린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북한은 어떻게 참았대요, 그거를?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갑자기 올해 들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원인이 결국 요즘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북한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그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기존에는 그 농수산물을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었거든요. 그 개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으면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시장이 있으면 농수산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뭄이 든다든가 뭐 어떤 뭐 식량난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들어서 갑자기 폭등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폭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반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장마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 정권에 의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그 공급에 의해서, 배급에 의해서 식량을 받고 식료품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장마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북한 정부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10여 년 동안 갖춰져 왔죠. 그 말은 북한 정부의 영향력보다 장마당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고, 특히나 북한의 경제를 움직이는 데서 그 주요 어떤 팩터는 결국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장마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본인의 통치 권력이 약한 것은 결국은 저 장마당 때문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도 결국은 장마당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장마당 세대고, 그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의 충성심이 가장 약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의 그 봉쇄를 빌미 삼아서 장마당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 간의 식료품, 특히나 쌀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금지시키면서 나타난 행위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이 하던 역할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유능해야 돼요. 시장은 유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유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이 북한의 관료들, 북한의 공무원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양곡의 관리에 대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0만 톤에서 500만 톤 가까이 되는 쌀을 생산을 해요. 북한의 모든 인구가 배부르다기보다는 그냥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쌀은 한 550만 톤에서 620만 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항상 북한은 아무리 북한의 그 풍년이 들어도 항상 100만 톤 정도는 모자라요. 그래서 북한은 그 100만 톤 정도에 대해서 장마당이 이 100만 톤의 그 부족품을 항상 대체하는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중국과의 수입을 통해서, 밀수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왔고, 또 뭐 쌀만 먹습니까? 사람이 뭐 콩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여러 가지 잡곡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장마당을 통해서 해결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식량난이 없었어요. 북한은 고란 행군 이후에 식량난이 거의 없었어요. 장마당이 다 해결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식량난이 작년부터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란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게끔 냅둬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통제하느냐,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윗세대는 그런 불만이 쌓이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만. 청년 세대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정말 다양한 불만들이 겹치면서 북한 내부가 지금 들끓고 있다. 그러면 독재국가,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들이 내부의 그 소요 상황, 내부의 소요 사태라든가 내부의 그 불안한 그 정치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방법으로 항상 사용하는 게 외부의 적을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물풍선을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눈길을 좀 돌렸죠. 시선을 이제 오물풍선에 쏠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북한 내부로 쏠리게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은 셈이 됐다라고 북한은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보냈잖아요, 북한에.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 게 쓰레기도 있는 나라가 보내는 겁니다. 아니 뭐 생필품도 없는 나라가 쓰레기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막 인분도 보내고 막 거름도 파서 땅에 흙도 파서 보내고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추잡스러운 행동들을 했는데, 또 거기서 드러난 점이 북한의 그 생활난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뭐 애기 옷을 이제 다 해진 애기 옷을 보냈는데 보니까 애기 옷도 아니었어요. 기성제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옷감 2개를 덧대서 만든 그런 정말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애기 옷이었고, 양말도 한 6번 정도 꿰매서 신었던 흔적이 그대로 있고, 경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패딩 같은 경우에도 패딩의 안감과 바깥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열악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재활용을 하다가 결국은 쓰레기가 된 것들을 보낸 셈인데, 그만큼 북한 사람들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준 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생충이 발견됐거든요, 흙에서. 근데 그 기생충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생충인데 해충 같은 것들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북한은 여전히 밭에다가 인분을 뿌린다는 거죠. 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료를 쓰잖아요. 뭐 유기농 뭐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이 비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사람의 인분을 거름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열악하다는 거죠.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다들 분노하고 있고 속에 하나씩 큰 열불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분노가 쌓이다 터지는 그 임계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 시기를 특정 짓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저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북한이 결국은 임계점은 찾아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2030 세대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북한은. 하지만 이들이 돈을 벌게 되고 북한의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올 때쯤에 저는 분명히 북한에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변화의 시기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는 시기와 맞물릴 거라고 보고요. 그 시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해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레스토랑들의 주요 손님이 한국인들이었어요. 돈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 관광객이 중국에 갔을 때 북한 식당 만나면 반갑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한복 입고 일하시고 되게 어렵게 일한다는 거 아니까 가서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더 많이 먹어주려고 하고 팁도 많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 올해 초부터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이게 남한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역사 자체를 두동강 냈잖아요. 지금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남한과 한국과 북한은 아예 뭐 다른 뭐 민족처럼 생대를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뭐 이게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 김정은이 뭐라고 지가 앞으로 우리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해외 레스토랑들은 한국의 손님을 아예 거절하고 있고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식사도 못 한다고 해요. 북한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의 단조를 선포했으니까 손님들 받지 말자 이거겠죠. 그 식당 종업원들은 아마 큰 고초를 치르겠죠. 북한. 어쨌든 이것은 뭐 어떤 개인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북한이 직접 내린 정부 차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나가 있는 그런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나 외화벌이 사업체들은 그런 오더를 굉장히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북한에서는 얼마 안 되는 노른자 같은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뭐 북한 입장에서 그 나간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덤탱이가 씌워지는 거예요. 없는 제목도 씌워지는 게 북한이니까. 그래서 다들 조심하려고 하고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뭐 북한의 보위부에 요만큼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겠다라는 뭐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당분간은 체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있죠. 예컨대 김정은이 지금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저는 보통 당황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당황 혹은 반발, 군부는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주애가 만약 그 모든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틀을 벗어나서 그 관념을 벗어나서 뭐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김여정은 가만히 있을까? 김여정도 그러면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김여정이 쌓아 올린 업적이 더 많지 않을까. 김주애보다는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모의 전쟁, 고모의 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들은 북한도 보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없다고도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계속 야 제가 나중에 반란 일으킬 거야, 나중에 김여정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주면은 없던 의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리는 것은 너희들끼리 한번 실컷 의심하고 싸워봐라 라는 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고, 김여정도 아마 만만치 않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판단 착오 중에 가장 큰 판단 착오가 청년 세대를 다 때려잡으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김주애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 판단 착오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